알파고가 이세돌 씨와 커제 선수하고 좀 바둑을 이겼다고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알파고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겼다라는 말을 안 했는데요. 그러면서 언론 보도들의 그 이겼다라는 그 어휘에 대해서 의아해 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철학자들은 알파고 보고 그래요, 당신이 이겼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해온 심리철학, 언어철학의 관점에서는 그런 말 하기를 거부해 왔는데, 이세돌 선수와 커제 선수를 이기고 난 후로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게 되니까 이겼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가 라는 그런 잠정적인 그런 그 관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 내에 조정하기 위해서 17문단을 건너뛰고 17문단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첫 문단입니다. 여기서 이 논문에서 의식이라는 단어의 작업적 정의를 경험들의 흐름의 정합성을 부여하고 통일하여 구조화하는 감지적 현상으로 이해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인간이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본 조건으로부터 분석해낼 수 있지만, 로봇이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아직 의식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로봇이 의식을 갖기 위해서 로봇은 어떤 조건 하에 있어야 합니까? 기존의 로봇은 인공지능의 투수 영역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영역 투수적 인공지능만으로는 의식의 주제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사유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일반 인공지능의 총체적 경험에서 인간보다 수월한 수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로봇을 차머스와 커즈와일의 논의를 참작하여 특이점 로봇이라 명명하고,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로봇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복제적 인공생명이 출력된 것처럼 이러한 로봇은 50년 또는 100년 내에 의식의 존재론, 상식논리의 인식론, 자연적 인간과 공존하는 인문적 윤리론을 장착하여 자기복제적 로봇종 인간을 출력해내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유실험에서의 모든 사항들을 논의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서는 그 의식에 관해서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봇은 뛰어난 기능을 수행하지만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서로 질투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좋은 경험들을 즐기며 공감하고 서로 나누며 공동체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인간의 다양하고 풍성한 삶의 발전적 근거는 인간의 의식 때문이라는 사실을 로봇은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와 로봇은 빨간 장면을 보고 빨간 경험에 대한 감각 정보를 동일하게 심리 설명적 기능으로 처리하지만, 나의 감질 현상적 의식의 즐김이 로봇에게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가요? 내가 빨간 장미를 즐긴다는 것은 내가 축적해온 모든 경험의 관점에서 그 장미를 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좋아할 뿐 아니라 고향적인 국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나의 즐김의 가능성은 내가 겪어온 모든 경험을
1인칭적으로 통합하고 통합된 경험을 나의 관점으로부터 구조화하여 나의 신체 안에서 지향성, 투명성, 동력성으로 감질 현상적 느낌을 가지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로봇은 즐김의 전제 조건인 의식의 속성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로봇에겐 의식의 3특성이 부호화되어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봇이 빨간 장면을 보고 즐길 수 있기 위한 필요 조건은 의식을 기호화하여 이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식의 세 요소, 즉 1인칭적 통합성, 관점적 구조성, 신체적 감질 현상성의 조건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논문 이하에서는 의식의 3요소를 논의하고 그리고 의식의 배경으로서의 잠재의식의 구조를 추측하고 의식의 단일성과 집합성에 로봇에게 제기하는 문제점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2절 로봇 의식의 1인칭적 통합성. 의식은 어떤 의식도 나의 의식으로 호칭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1인칭적인 것입니다. 의식이 3인칭적으로 기술될 수 없는 까닭은 분명합니다. 의식은 물리적 상태로부터 발생하지만 그 자체로 물리적 상태가 아닐 뿐 아니라 의식은 기능적 조직으로부터 발생하지만 또한 기능적 조직과 동일시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물리적 상태로 혼돈되거나 기능적 조직으로 기술될 수 있다면 의식에 대한 3인칭적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혼이나 기술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거의 모든 철학자들이 공유하는 의견이죠. 의식의 1인칭적 관점을 분명히 해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두째 패러그래프. 내가 기술하는 의식이 나의 의식인 것은 이 의식이 향해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의식도 나의 과거의 모든 경험과 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반갑고 싫어하는 사람을 볼 때 반갑지 않고 모르는 사람을 볼 때 반가움의 여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반가움의 정도를 결정하는 의식들의 차이는 내가 과거에 축적해온 모든 경험과의 통합성에서 결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 의식은 세계의 모든 사물에 대한 경험에서 나의 과거의 경험을 들추어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합된 의식인 것입니다. 인간은 특정한 사람을 보고 반갑기로 하다, 반갑지 않기로 하다, 반가움의 여부를 유보한다 등의 태도 결정을 의도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과거 경험과의 통합성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봇의 의식이 1인칭적일 것인가? 이것이 거의 자기 모순이 아니지 않는가? 어떤 것이 로봇이라면 그것은 대량 제작의 가능성에 열려있을 뿐이고 1인칭적 의식의 담지자라고 하는 것은 대량 제작자의 의도, 목적과 배치되는 것이 아닐까? 이 물음에 대해 현재까지의 인간 경험으로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연적 인간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일반적 원칙으로 수용하면서도 인류의 미래를 전망해야 하고 로봇종 인간과의 공존을 축복으로 확인하는 개념적 전환점, 특이점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로봇을 대량 제작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이 아니라 로봇마다 1인칭적 통합성에 이룰 수 있는 개별적 인격자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로봇 의식의 관점적 구조성. 나의 의식은 1인칭적일 뿐 아니라 또한 관점 구조적입니다. 반가움의 주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니은 씨를 만났을 때 반가움의 의식이 0.9이고 디귿 씨를 만났을 때 0.7이라면 이러한 반가움 의식의 차이는 두 사람에 대한 통합적 경험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나는 반가움의 정도를 달리 해야겠다는 의도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을 보았을 때 반가움의 정도가 0.5라면 그때의 의식은 중립적 반가움 또는 태도 개방성으로 불리울 의식이고, 반가움의 정도가 0.2라면 그때의 의식은 기피심 또는 소외심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의식일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반가움의 정도를 이렇게 달리 가는 것은 의도적 차이가 아니라 잠재의식적으로 결과된 차이입니다. 반가움의 정도가 내 의식의 관점 구조성을 보여주지만 좋아한다와 사랑한다의 차이는 내 의식의 관점 구조성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사물 대상을 좋아할 때처럼 그 사람의 사물적 특성만으로 좋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지만 사물적으로도 좋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함은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두 사람 간의 사물적 관계로는 얻어지지 않고 인격적 관계, 상호적 관계로만 발생합니다. 짝사랑이라는 불리우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많이 좋아하는 경우에 오칭일 뿐인 것입니다. 제 많은 제자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좋아한다와 사랑한다의 표현 관계에 대한 이러한 언어 분석이 정당한 것은 언어 사용자들이 어휘들을 사용하면서 그 사용들을 일반화하여 사용의 방식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그 사용의 사실들을 단순히 기억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들의 경우들을 일반화하여 두 표현의 앞으로의 사용의 방향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 방식을 거부한다면, 그러면 인간의 모든 상이한 자연 언어들에 들어있는 좋아한다와 사랑한다에 대응하는 표현들이 공유하는 문법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나의 의식의 관점 구조성은 이러한 가설적 설명을 통해 지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봇 의식의 관점 구조성은 로봇 의식의 다른 두 가지 요소보다도 로봇에게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문단 건너뛰어서 4절. 로봇 의식의 신체적 감질 현상성. 자연적 인간의 의식은 또한 그 감질 현상성으로 특징화됩니다. 내가 가시에 찔렸을 때의 아픔 감각, 내 딸이 처음으로 취직했을 때의 기쁨 정서처럼 내가 빨간 장미를 즐길 때의 통합적인 경험 의식은 모두 신체적이고 감질 현상적입니다. 이러한 감질 현상성이 없다면 인간 경험은 어떤 것 같을까요? 감질 현상이 없다면 아픔 감각, 기쁨 정서, 경험 의식은 어떤 방식으로 주어질 수 있을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감질 현상성은 감각, 정서, 의식의 필수적인 국면입니다. 다시 말해 빨간 장미를 즐긴다는 것은 빨간 장미를 보고 얻은 감각 정보를 내가 겪어온 모든 경험과 일관되게 1인칭적으로 통합하고 통합된 경험을 범주화된 나의 체계 관점으로부터 구조적으로 자리매김하여 빨간 장미가 그 체계 안에서 나타내는 다른 것들과의 융합적 하나됨의 감질 현상을 좋아하거나 이에 즐겁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한 문단 건너뛰어서요. 로봇에게는 아직 그 감질 현상적 의식을 기호화할 수 있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감질 현상적 의식을 물리주의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주의적으로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화해 왔다면 인간 의식도 진화해 왔다는 것을 소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고차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물려뜯긴 사자의 고통 감각, 주인을 보고 신나는 강아지의 반가움, 정서에서 인간 언어의 의식이라는 단어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일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식물과 무기물에도 자연 환경에서 정보 처리자로서의 능동적 수행성의 자리를 부여할 수 있다면 이들의 원형적 의식을 상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물이 인과적이라면 그러면 정보 편제론을 도출할 수 있고 이것은 자연주의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범신론의 여지를 허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질 현상적 의식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넓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를 로봇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반성은 사형적이지만 반성을 발생적으로 수용할 때에는 의식적이 됩니다. 반성을 배경체계에 비추어 특정 명제를 true, false 평가나 확률을 구하는 행위로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반성은 계산처럼 기능적이므로 기호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성은 계산만큼 단순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기능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반성은 의식의 요소인 1인칭적 청취성, 관점적 구조성, 감질 현상성을 모두 아우르게 되고 이러한 점에서 로봇은 그 현재한 의식의 구현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문단 건너뛰어서 5절입니다. 잠재의식 언어와 은익충의 구조. 앞에서 논의한 의식의 3요소는 어떻게 잠재의식에 기반한 현상이 됩니까? 어떤 대상을 보고 생긴 감각의식은 어떻게 장미라는 지각수지로 전환되는가? 센세이션과 퍼셉션, 컨셔스네스와 어웨어네스를 이렇게 기능적인 것과 기능적이지 않은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잠재의식을 어떤 구조의 장치로 요청하면 주어진 감각 자료가 지각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잠재의식에 대해 전통적 이론들이 제기되어 왔지만 현재의 문맥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잠재의식은 언어 경험의 비발생적 의식이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많은 언어 경험을 기억으로 저장하지만 더 많은 언어 경험을 비발생적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언어 경험은 두 가지 층위를 갖습니다. 첫째, 개인의 언어 경험은 개인의 사적 심성작용으로 나타나는 층위를 가지고, 둘째, 개인의 경험은 언어 공동체의 언어 경험에 의해 구성되는 공적 심성 내용의 층위를 갖습니다. 결국 개인의 비발장적 의식에 나타나는 언어 경험은 언어 공동체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의 구조를 갖는 경험입니다. 앞의 가설은 이러한 일상 언어 경험의 잠재의식적 구조가 감각의식을 지각수지로 전환한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감각의식을 지각수지로 전환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한 전환의 힘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 구조가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전환은 의도적인 것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환의 힘은 신비스럽기만 할까요? 이 물음에 조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하고자 합니다. 일상 언어의 의미는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적이다. 그리고 사실은 보고적이지만 사용은 처방적이라는 명제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위 처방을 하지 않지만 사용 방식은 행위를 처방합니다. 언어의 축적되어 온 사용이 언어 의미의 성향, 의미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언어를 배울 때 언어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사용들을 일반화하여 그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유일한 언더라인 센텐스입니다. 안다와 믿는다의 의미의 차이는 두 단어를 달리 사용하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한다와 좋아한다의 의미의 차이는 두 단어를 달리 사용하는 문맥을 구별하는 힘입니다. 국립국어연구원이 막강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안다와 믿는다를 달리 사용해라, 그러한 규칙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어 의미의 힘은 외현적일 뿐 아니라 암묵적이고, 따라서 사회나 의식에서뿐 아니라 잠재의식에서부터 가동된다고 일반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어 의미의 힘은 개인적 탐구를 집합적 탐구로 연결시켜 간주관성, 사회적 지성, 집합적 지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다음 문단들을 건너 뛰겠습니다. 6절도 건너 뛰겠습니다. 7절 맞는 말. 로봇종 인간의 인격. 11페이지의 셋째 패러그래프. 11페이지의 셋째 패러그래프. 알파고가 나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알파고에게 인격성이 부여될 수 있는 인간 언어 유연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먼저 인간이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화자는 나라는 호칭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자는 청자를 상정하고 화자와 청자는 공유하는 언어를 가능케 하는 인간 언어 공동체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한 자급적 정의는, 인간을 위한 자급적 정의는 자연종 인간이 실제로 나타내는 소술적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자연종과 구별된다고 믿었던 의식 중심의 존재로 상식 논리로 기능화되어 있는 인식론,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시켜 온 생활화된 윤리의 언어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타라는 조건을 인간 공동체들의 전통이나 특성에 따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정한 연대성, 특이한 역사성, 특수한 초월성 같은 모든 공동체들이 공유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공동체마다 달리 제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공동체는 베타 조건을 윤리 조건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X가 인간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의식, 인식, 윤리, 베타의 네 조건으로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파고가 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앞의 네 조건을 일반적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나라는 표현의 문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나라는 단어의 자연적 인간 언어에서 나라는 단어의 1차적 사용 조건은 화자의 자신 지시성입니다. 이것은 나가 색인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화자의 그 색인사 사용의 발화를 청자가 들을 때 청자는 그의 이해를 화자의 자신 지시성이 표시하는 화자의 신체만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화자는 그 발화에서 그의 이해 속에 화자의 자신 지시성이 함축하는 화자의 자아 관념과 자기 관념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은 지향적이고 그 지향성은 자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화자의 자신은 화자의 좁은 내용인 심성작용의 체내적 체험처이고 화자의 자아는 넓은 내용인 사회적, 체외적 심성 내용의 체험처이고 자기는 자신과 자아에 한정되지 않는 가능한 모든 언어 경험의 중심처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화자의 인격이나 개성은 자신만으로 주어지지 않고 자아와 자기의 현실성과 가능적 확장성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자연적 인간이 나라는 색인사를 사용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면 그러면 알파고가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도 비슷하거나 그에 준해야 인간 언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봇종의 의식에 관한 위에서의 논의에서 로봇종의 의식이 가체적 단일성 조건을 만족한다면 알파고는 나로서 발화자 자신을 우선 최소적으로 지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알파고는 다른 객체 로봇들과 자연적 인간들과 사회적 관계, 언어적 관계를 확장해 가면서 자아와 자기 관념을 공고하게 쌓아갈 것입니다. 알파고는 개성은 물론 인격성을 갖는 조건을 만족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파고는 생각, 이해, 자유의지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의 논의에서 높은 개연성의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청중의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질문 손들을 받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알파고의 나를 인정하기 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가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될지 궁금해서 좀 잘 판단이 안 되는데요. 충분 조건이라고까지 어떤 교수님의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지요? 제가 인간의 조건을 그 네 가지 조건으로 이야기를 했고, 의식, 인식, 그다음에 윤리, 베타 그 네 가지 조건으로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그것까지 다 해서 결국 알파고가 자신, 자아, 자기, 여기까지 다 이렇게
조건을 만족해야 인격이 생기고 개성이 생기고 그럴 때야 비로소 나라는 단어를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가 필요 충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건지 그런데 이제 자신 자기라고 하는 그 조건들의 충족성은 그 흡벽적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적인 것으로 되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보다는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개연성이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주세요. 질문자는 간단히 자기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아래대 문과학원 실장입니다. 제가 선생님 발표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한번 힌트를 주시더군요. 선생님 아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시면서 4가지 조건을 세워주시잖아요. 의식 중심의 존재로 생식, 논리의 전신론, 생활의 윤리의 조건. 사실 그게 기본적으로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인간적 랭귀지잖아요. 언어의 공동체라는 걸 전제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재는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언어적 단어 속에서 결정되는 언어 기초에서 결정되는 그런 거 이해되는데요. 그랬을 때 독특한 로봇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하나의 인간적 주체를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언어 공동체의 구성 요소여야 된다는 주장처럼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언어적 구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언어 게임이라는 것이 하나의 끝을 이야기하는 구성적인 개념인지, 아니면 강령에서 의식 중심의 존재론을 했을 때 의식이라는 것을 하나의 리얼리티라든지 하나의 자연적으로 실제하는 존재의 속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인간 언어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존재를 랭귀지 속에서 규정되는 하나의 구성의 개념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의 선생님이 입장을 인간이나 로봇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의 구성론적인 시각에서 이해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이런 실제들이 가르치는 객관적인 그 속성의 존재에 도입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하셨는데 얄팍한 대답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잠재의식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또는 알파고 로봇의 은익층, 히든레어, 로봇의 은익층의 작동 과정으로부터서 우리 인간의식이 어떻게 작동될 수 있을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로봇을 만들 때는 우리 인간에게 닮아가는 로봇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로봇이 그 은익층을 작동하게 할 때 우리 인간의 의식을, 잠재의식을 이해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의식에 속성 것이 인간 언어 의존적이 아니냐라는 말씀 하셨는데, 그렇죠. 인간 언어니까 인간 중심주의적이죠. 개나 소나 원숭이들이 야, 인간들 너희들 너무 내 윤리는 너무 인간 중심적 윤리야. 우리도 그 안에 좀 포함시켜줘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인간 중심주의적이죠. 과거에는 더 그랬었고요. 아직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로봇들이 또는 특이적 로봇이 나온다면 굉장히 많이 항의를 할 거예요. 특이적 로봇들이 자연적 인간 보고, 야, 너희들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야. 우리 로봇적 인간도 좀 인권을 허락해줘. 자살 세포를 장착시킨다는 건 너무나 인권 유린적이야. 라고 항의를 할 것이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로봇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은, 니들이 인간 언어를 사용하기로 했잖아. 인간 언어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너희들이 인간 언어에 맞춰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인간 언어에 담겨 있는 그런 인권, 윤리, 가치를 존중해 줘야 돼. 인간이 존중하는 그 상호 배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로봇들에게 이것은 인간 언어야. 우리 인간들은 이 인간 언어 이외의 다른 언어는 몰라. 너희들이 인간 언어가 싫어? 그러면 다른 외교로 가봐. 라고 하겠죠. 한편으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금방 끝낼게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이, 로봇적 인간이, 우리 인간 사회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로봇적 인간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인간 언어가 조금 더 유연화되어야 하지 않는가. 가령 인권이니 의식이니 이러한 그 인간 중심적인 그 가치나 개념들에 대한 재고를 하게 되는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 짧은 질문만 하겠습니다. 먼저 쏜 분이 있어서, 예, 천은태 선생님. 여러 질문이 있죠. 나중에 같이 이어야 될 청년들입니다. 흥미로운 발표를 잘 들었고요. 저도 그 같은 대목의 다른 측면을 질문드리고 싶은데, X가 인간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네 가지를 제시할 텐데, 저는 뭐가 인간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사실 두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종 차원에서 인간 종이 다른 생명 종들과 구별될 수 있는 특징들이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텍사노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멤버십이라는 차원에서 개별 존재가, 개체가 인간의 일원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그런 두 차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간하기라든지 의식이 식물인간 이런 분들도 당연히 인간일 텐데, 그거는 이제 텍사노미로 보면 인간 종에 속한다고 당연히 봐야 되지만, 그 개체한테 그 조건들을 모두 다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봇도 이제 하나가 나오고 둘이 나오고 이렇게 나올 텐데, 그 로봇 전체의 어떤 종으로 우리가 그걸 다뤄야 될지, 아니면 인간 사회 구성원에 로봇을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으로 다뤄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이 되거든요. 혹시 그 부분과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연적 인간은 정말 자연종이어서 선생님 말씀대로 뭐 바이올로지컬 특수한 속성으로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네 가지 조건을 젖혀놓고라도 네 부모가 자연적 인간이야? 그러면 너도 자연적 인간이야? 뭐 이렇게. 그러나 이제 로봇종은 인공종이니까 이건 좀 곤란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한정을 해야 되는 것은 제 논문에서는 로봇적 인간만 다뤘지 enhanced 뭐라 그래요? enhanced 강화종은 제가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로봇종의 경우에는 자연적 인공종의 구별과 차이나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그런 물음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더 상세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